노유진의 정치 카페. 광화문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던 김영호 씨가 단식 40일 만에 실신해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은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던 그날 저녁,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유민 아빠는 살려야 한다며 청와대 근처에서 다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나흘째입니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이 아무런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선천히 수장되는 것을 온 세상이 지켜본 그 시간, 자신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에게 여한 없는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언제든 자신에게 기댈 것을 주문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대통령의 안면몰수는 아마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남을 듯합니다. 정치카페 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참 지켜보기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좀 말이 안 나오죠. 뭐. 예. 예. 아마도 그 지난 4월달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예. 이렇게 그 근본적인 좀 의문을 절규하듯이 던졌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도 과연 이게 나라냐? 당신이 대통령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 메뉴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하는 타임라인 진행되고요. 13회 방송부터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전화 혹은 스튜디오 인터뷰로 생생한 이슈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카페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순서로 현재 청와대 입구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분 토크에서는요,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놓고 있는 경제정책, 이른바 자칭 초이노믹스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많이들 뵙고 싶어 하셨는데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타임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노유진의 타임라인. 예, 오마이뉴스 이주윤 기자, 오늘 타임라인은 어떤 소식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관련 소식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꽉 막힌 세월호 전국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여야 협상을 바라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로 4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는데 청와대는 계속 묵묵부답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두 번째 거부 뜻을 밝히며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여야는 국회목 특별검사 추천위원 4명 중 여당목 2명에 대해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하는 인사를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덜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유가족과 야당이 동의한다고 해도 특검 추천위원 2사람은 결국 여당 사람이다라는 논지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안에 보면 7명인데 그중에 3명은 이제 법무부 사람이면 뭐 해서 정부 요인들이고 정부 쪽 사람. 나머지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그중에 여야 둘씩 할 때 여당 추천 2사람에 대해서 동의받겠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4대2, 5대2 예. 뭐 아니면 잘 돼야 4대3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것이 이제 되게 예. 쉽상인 거죠. 지금 유가족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신 유가족들은 이제 대통령의 직접 면담 및 약속 이행, 여야와 유가족들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을 향해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이렇게 3자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유민 아빠 김홍호 씨의 단식이 오늘 43일째 계속되고 있죠. 네, 유민 아빠의 단식이 계속되자 이제 정치권도 함께 밥을 굶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로 6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일주일째 곡기를 끄는 상태입니다.
야권은 유민 아빠의 단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요지부동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그렇죠.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아까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뭐다. 아니 지금 3자가 모여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보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입법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보면은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노동법 개정이라거나 노사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보고 그 본 내용은 거기서 합의를 보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보강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많이 작동되는 그런 어떤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입법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국회 해산 경험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킨 경험이 여러 차례 수차 있는 집단에서 5.16 때 그랬고 유신 때 그랬고 그런 집단에서 5.18 때 그랬고 5.18 때 그랬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도 표결하게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법을 만드는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 정도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죠. 예. 이완구 씨는 삼행시를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한 구시대 인물이에요, 진짜. 이완구.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유민 아빠의 단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실제로 지금? 그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렇게 입법권 침해니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청와대가 잘못한 게 대통령이 잘못한 게 거기 나올까봐 아예 법을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는 유가족들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에요. 직원안인데 그거를 청와대 눈치 보면서 안 쓰고 있으니까 예.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방기, 유기하고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난 정말. 또 새누리당은 또 새누리당이지만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태가 이쯤 됐으면은 뭔가 좀 책임 있는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첫날부터 책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때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예. 지금 여론의 시선은 어차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려 있죠.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문제지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청와대는 그저 국회 의견을 존중하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책임을 이렇게 넘긴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공 뺏으러 가면 저 사람한테 패스하고 절로 딱 달려가면 또 이쪽으로 패스하고 좀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것 국회 의견을 같아요. 존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근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무회의장에서 했나요? 그 무슨 소위 민생법안. 제가 보기에는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좋은 규제까지 막 풀어헤치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 그래서. 이거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국회를 그냥 정치권을 막 해댔잖아요. 네네.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서 존중한다면 국회 보고 이것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얼굴에 철판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어떤 신소재 금속을 깔았는지 백보 양보해서도 해서라도 자신들이 지금 소위 민생 경제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세월호 쪽에서는 자기들이 양보를 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걸 보면은 민생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민생조차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민생법안이 아니에요. 민생 파탄법안이지. 난 솔직히 그렇게 봐.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그리고 또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이 사안을 갖다 외면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면하세요.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부산으로 자갈치장을 가신단 말이죠. 팽득항에 가야지 왜 자갈치에 가는?
행복한 가야지. 예, 그래서 뭐 청와대 코앞에 있는 유족들 안 만나고 지금 갑자기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그러느라고 바빠서 유가족들 못 만난대잖아요. 이정현 의원 말이. 많이 바쁘시다고. 이게 말이야 뭐 무슨 뭐예요 이게? 소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매우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연찬회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은 유족에게 다 줘도 상관없다. 대신 진상조사위원회를 법률가들로만 구성하면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재원 의원 역시 우리 당이 야당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나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거나 다를 게 없다라며 특검 추천인 구성을 모두 야당에 양보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미경 의원과 그다음 이재호 의원의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이런 양념도 있어야죠. 예. 이런 소리도 하나도 안 나오면 뭐 좀 자기들도 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그러니까 입술 서비스나 예, 그냥 데코레이션에 그렇게 불과하다. 하는 거죠. 어차피 책임 없는 거니까.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검사 추천권은 유가족에게 다 주되 진상조사위원회를 법률가들로만 구성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판검사 경력 있는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만 하면 이제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다루지 않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를 피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게 다 법으로 만들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지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상은 예. 그 조사위원들이 법률가로만 구성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 헌법상의 원리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사실 그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조사한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예. 문제 지적에 대한 어떤 해명으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예.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예. 사실 뭐 지금 유가족들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그런 어떤 부분을 뭐 대리하는 각종 전문가나 또는 법률가 아니더라도 또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 삼아서 생긴 해명인 거죠. 예, 오늘 타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인터뷰 첫 시간입니다. 카페 인터뷰는 진행자를 포함해서 3명의 고정 게스트가 그때그때 인터뷰를 나눠 맡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부터 여쭙겠습니다. 경찰이 담요하고 스티로폼의 반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청와대 근처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기상까지 최악인데다가 참여하시는 유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도 그렇고 어제 2차 단식 21일 만에 실신하고 입원한 가수 김장원 씨 상태도 큰 걱정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 가족들이 뭐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건 맞고요. 다 약들을 쌓고 다니시는 상황이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민 아빠도 뭐 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 뭐 워낙 고집이 세셔서 예. 뭐 오늘 광화문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가수 김장훈 씨도 며칠 전에 잠깐 뵀었는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니 특히 그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할 때 예. 경찰들이 좀 강력하게 제지를 했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조금 흥분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보기도 했고,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병원 간 이후에도 그 음식은 섭취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전혀 그 미음을 매 끼니마다 병원에 제공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드시지 않고 다 거부해서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수액 주사 같은 걸 좀 맞고 계시고. 네, 수액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완고하게 식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그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도를 좀 짙은 걸로 해서 자꾸 투여를 하시고 있는 중이신데 뭐 그 정도까지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링겔만 가지고는 근데 회복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당장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링거 주사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식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조건 없는 면담을 요구한 김영호 씨가 단식 40일 만에 지금 실신해서 입원하신 상황이고요. 유가족들이 빗속에서 청와대 근처까지 나와서 나흘째 노숙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유가족 면담을 지금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도대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왜 어떤 의도로 자신의 지난 발언을 다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분이 자기는 뭐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 이유를 저희가 알면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요. 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저희 가족들과 면담을 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 예. 사실은 저희 그 자리에 갔던 가족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손도 잡아주시고 또 사람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가족들은 이제 뭐 그런 걸 느낀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느꼈었고요. 예.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거부하시고 또 언급조차 안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다른 욕심 없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만이라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결국에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해온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국민들의 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막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댈 때가 국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동조 단식에 참여한 국민들의 수가 지금 2만 5천 명에 달한다는 네. 기사를 좀 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영화계에서도 또 유명한 그 스타들이 다 그 지지하는 그 사진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그 유가족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좀 퍼붓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24일이죠. 농성 기자회견에서 대변인께서는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해 최근 급속히 그 번지고 있는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관련해서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하셨거든요.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유민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 가시는 그날, 그 당일날 저희 가족들이 몇 분이 같이 갔는데 분명히 그 병원 일을 보러 온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좀 여러 분 서성이시거나 주변을 다니시는 걸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제 좀 명확한 사실을 파악을 한 게 그 입원하시는 당일날 이 국정원 소속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1시간 정도 질문을 좀 하고 그 질문 내용은 주로 그 주치의신 이보라 선생님 단식 기간 동안 계속 오셔서 진찰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셨는데 오시던 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보라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원장 선생님이 이제 이보라 선생님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각별히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하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권유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보라 선생님이 그 유민 아빠와 저희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그 루머가 도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알려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죠. 예. 그 SNS 상에서 얼마 전에 그
오페라가 아니죠, 뮤지컬이죠. 뮤지컬 배우라고 뭐 이름은 아, 제가 네, 못 네. 들어봤던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나와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잘 찾아지지도 않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입에 담기 참 힘든 네. 그런 악담을 좀 퍼부었는데 그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뭔가 코멘트를 하려고 우리가 해도 대체로 논평을 하는 거는 이제 인간들이 하는 이런저런 행위에 대한 논평을 하는 거지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 논평 안 하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뭐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논평합니까? 그렇게 논평할 수밖에 없네요. 좀 답답한 일인데 그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폭스페어 해충 그래서 증오 조장 증오 범죄. 조장 범죄를 이제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걸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어떻게 좀 유가족 측에서도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안 그래도 어제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예. 형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예. 마침 이제 유민 아빠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직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경찰이 판단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갈 사안인 것 같다. 인지수사로. 인지수사로 네, 네.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일찍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페이스북 친구들이 좀 그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알아서 저는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아 이거 내일 캡처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기저기 그 알려지다 보니까 겁을 먹었는지 예. 저는 굉장히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유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 글들이 사라지고 페이북 검색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계정 자체를 뭐 없애버리면. 계정을 없앤 건지 뭐 그래도 다른 어딘가 건지. 캡처는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캡처는 다 돼 다돼 있어요. 있죠. 캡처된 거 이거는 뭐 있어요. 올려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다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와서 혹시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뭐 협회 같은데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혹시 가족들 중에 뭐 기자들하고 연락을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가족이 뭐 그거 찾는 게 경찰 업무인데. 예, 그 극단에 연락하면 바로 되는 걸 그걸. 그런데 이제 극단이나 그 배우 협회, 뮤지컬 배우 협회에 다 연락을 해봤나 봐요. 예. 근데 뭐 등록 뭐 알면-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니 알면서 안 가르쳐 줄 알면서 안 수는 가르쳐 주는 있는데. 것이 예. 아니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고 어떻게 불러다가 연기를 시키고 자, 어떻게 뮤지컬 배우 이산 씨의 전화번호를 아는 분은 예, 정치 카페로 제보를 주시던가 세월호 유가족들께 제보를 주셔서 뭐 경찰이 못한다 그러면 해드려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 이런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유가족에 대한 그 뭐랄까 악담 퍼붓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그 개입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된 건 아니죠 지금은. 예, 그렇죠.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은 없고요.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부에서 좀 우려가 있었죠. 너무 좀 이렇게 상대가 국정원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느냐. 예. 근데 사실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했어도 안 했다고 그럴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분명히 개입이 돼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처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거죠.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 참사 유가족들의 동향과 관련해서 예.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받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김기춘 실장 같은 네. 사람이. 그러면 뭐 청와대에 그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면 모든 정보기관에서 다 움직여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는 건데 제가 약간 의심하는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제가 되었던 SNS 계정들이 다 없어졌냐에 대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국정원이나 각종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얼굴 없는 계정들이 수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그 망을 타고 이런 우리 희생당한 아이들 모욕 주고 유가족들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유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저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CCTV 같은 거 이렇게 뭐 경찰도 모르고 서울시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고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유가족들 그 농성장 같은데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유언비어가 유가족들을 향한 그 유언비어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 유언비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유포된 느낌들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특권 요구했다는 거는 아주 예. 조직적으로 유포됐어요. 우익 단체하고 이제 이름들이 들어보기 힘들었던 이상한 우익 단체, 관변 단체, 그다음 이상한 매체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트롤링 사이트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의심을 이제 할 의심이 수가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정치 공작의 민영화 예. 뭐 그런 거라고 봐야죠. 이 저강도 전략이라고 그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뭐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런 이제 여론 조성을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그게 국정원도 관련돼 있고 뭐 사이버 그 사령부도 그 관련돼 있었고 지금도 다 활약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각의 일부에서 뭐 드러나고 뭐 유가족을 또 분열시키고 예. 또 뭐 그 가족들과 또 이간질시키고 뭐 일각은 드러났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 분위기들 그다음에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야 정치권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를 법률로 수용하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얼마나 당연한 요구를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 특히 이제 이 재합의안 거부 이후에 저희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받는 그런 이제 그 진상규명 과정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난감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단 한 번도 국회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여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법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요구를 했던 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논의를 하는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 테이블 위에 저희 가족들과 350만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한 법안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자 협의체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자꾸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회 입법권은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다. 뭐 민간인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 저희는 의결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 법안이 올라가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장면만을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또 여와 야의 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 참관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또 그 거부 이유가 그 자유로운 법안 심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참관도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당에서. 예. 하여튼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떤 뭐 입장 이런 걸 다시 한번 밝히는 게 참 그런 게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그 대화의 주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양보를 요구를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언제 한번 들어주기로 했냐 이 말이죠. 단 한 번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우리한테 양보를 요구하면 그래도 뭐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크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여전히 3자 협의체이고 심지어 그 3자 협의체가 정말 껄끄럽다면 그러면 형식도 필요 없고 무슨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만이라도 좀 한두 차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 원래 청원권이라는 것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이기도 하고 예. 또 현역 국회의원을 법률 대리인으로 입법 대리인으로 할 때는 그 법안도 국민들이 사실 낼 수 있어요. 그 청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입법 과정은 사실 방청이 기본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방청이 허용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구구한 절차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지만은 굳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현행법 절차에 의해서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여야가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자기들이 그 받고 싶은 것만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바로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그 흥미로운데 그 국민이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원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래 이제 국회를 뭐, 통해야 예, 되는 거죠. 국회를 통하는 그것도 거죠. 국회를 통해야 국민 되는 겁니까? 발안제가 우리나라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유사 발안 제도로서 예. 청원을 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시키면은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청원된 법안을 소개하는 예. 소개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민이 낸 법안이 이제 그 입법 테이블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 사건은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예. 사건은 처음은 아니지만 여하튼 어쩌다 일어나는 참극이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이건 아주 거의 이례적인 사건에 가까운 특별한 사건이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퍼거슨 씨의 그 흑인들 시위에 대해서 연방 법무장관이 가가지고 그 경찰총에 6발이나 맞아 죽은 아이의 부모하고 테이블 위에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나와서 또 현지의 이 치안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 제도를 따지기 전에 마음으로 만나고 뜻으로 통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돌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안 먹으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이 밥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서 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대화조차 안 하고 지금 132일째 왔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달째 12번째인가요 오늘이 우리 정치 다방 시절부터 해서 계속 얘기했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 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법이 좀 허술하고 좀 미숙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분명하고 그 의지가 일치되어 있다면 그 법을 선하게 해석을 해서 충분히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명히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성문법이 그렇게 막 많거나 자세하지 않고 후진국일수록 더 그렇다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주장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밖에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주장을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뢰가 없다 보니 그렇게라도 주장을 해서 그거라도 관철을 시켜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보인다.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그래서 거꾸로 이 해법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면 서로의 주장이 충분히 양보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분명히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저분들은 또 그 윤리의 문제는 항상 그냥 늘 초월해 있는 분들이고 뭐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결국은 굉장히 뭐랄까 원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힘의 논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뭐 니들이 떠들어봤자 우리 버티면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논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비판을 한다고 들어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이제 국민들의 싸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거기에서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죠. 수사권 기소권 문제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진상 규명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묻혀가는 게 아닌가 진실마저 함께 이제 침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 그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이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모든 강연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질문을 하면서 그만큼 혹시라도 그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 그 유민 아빠에게 절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그래도 예. 예, 좀 위안 안심을 할 수 있는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국민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유족들이 다들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그 현재 유민 아빠의 그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사람 중에 하나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단식을 했었고 단식 22일 동안 하고 이틀 쉬었다가 다시 또 5일 동안 단식을 다시 이어갔고 왜 이해를 잘 한다고 하냐면요. 같이 대화를 해보면 어떤 말이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말이 힘이 되는지가 너무나 일치를 해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단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단식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저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입니다. 30일, 40일이 아니라 100일을 단식을 해도 저희는 안 죽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를 받쳐주고 있는 그 힘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도 굉장히 큰 힘이지만 하늘나라에 모여서 함께 손잡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아플지언정 절대 저희는 스스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자격이 없는 부모들입니다. 그 부분을 믿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버텨낼 거고 끝까지 결국 해낼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국민들의 힘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감사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은 또 바라지 않고요. 또 저희 가족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걱정보다도 이 특별법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는 것이 우리 유민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민 아빠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성원하고 지지하시고 2만 5천 명 이상 단식하시고 지금 심지어는 해외에서 교민들이 각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고 계세요. 다 소식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내 맘대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더 큰 응원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100분 토크 시간입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국회는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서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에 묶인 동안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는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경제를 살릴 때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오늘 100분 토크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골든타임이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얼마나 적절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이죠. 그 후로 우리 뵀던가요? 촛불 이후로? 언제 뵀죠?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2008년 이후로. 우리 요즘 사이가 굉장히 나쁜 거는 아닌데. 아니 나 예. 그 다음에 좀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심상정 의원하고 같이 맞다 만난 적도 맞다. 있고. 아, 예. 그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 말대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 맞는 건 맞는 겁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 그건 응급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선일보가 6월 달부터 특집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 경제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라는 거고 거기 이제 이른바 전문가들 심층 인터뷰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은 이제 뭐 한의원이라든가 뭐 강봉균, 그다음에 권오규 이런 전직 부총리들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원이나 한국경제원 연구원의 그 관변 경제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처방을 내놨어요. 첫째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라. 두 번째는 기업의 돈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 두 가지를 내놨고 사실은 그 얘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응급 상황이냐 한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경제는 지금 보면 만성 질환이라고 해요. 장기 침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급성이 아니라 이게 만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2012년이 좀 나빴어요. 그 분기별 성장률이 한 0.4, 0.5. 그러다가 1%로 작년 말 금년 초까지 왔다가 1분기에 0.9, 2분기에 0.6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오늘 계속 얘기되겠습니다만 양극화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소비를 못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위에서 돈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뇨병 환자한테 이렇게 수액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반짝하게 하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골든타임이라면 골든타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쇼크를 일으키는 처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월호 국면을 확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의제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할까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 경제가 그런 급성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만성 질환에 걸린 건 사실이고 거기에 네. 어떤 대체가 좀 필요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놓는 처방이 올바른 대책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네네.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 막 푸는 거 하고 두 번째 기업의 돈을 좀 풀어서 뭐 밑으로 내려라. 이거는 누구죠? 그 장하준 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잘 되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제거든요.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조정이 되면은 수출이 두 자릿수 막 20%씩 늘어났어요. 예. 그럼 투자도 막 20%씩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이 수출 증가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나쁘니까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4%를 유지해 주게 하는 건데 중국도 이제 한 7%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13, 4, 막 10%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안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소비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초이노믹스가 도대체 뭐예요? 나는 저도 경제학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하도 언론에서 초이노믹스 때문에 뭐 추석 경기도 살아난다 이런 기사도 오늘 아침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던데 우리 정태인 원장께서는 초이노믹스를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로 좀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재미 최경환 보는 씨가- 듯만 보였지 지금 다 네. 꽝된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칭 이름이에요.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내 경제에 아베노믹스 이름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칭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본인이 한 거예요? 네, 본인이 붙인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귀가 뜨일 만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 그동안 정부 여당의 이쪽 그러니까 보수 쪽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그 얘기 뭐냐면 내수를 살리겠다. 네. 가계 소득이 늘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은 아이엘로나 새사연이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건데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오래전부터 그걸 그렇죠.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면 투자가 줄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임금은 수요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서 오히려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는데 한국은 개량적으로 지금 임금이 늘어나야 경제 성장도 하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거든요. 예. 그 비슷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가계 소득이 늘어야 돼도 맞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기업 소득 환류하고 이제 가계 소득을 연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업에 지금 현금 보유가 한 40조 있습니다. 예. 쌓아놓고 지금 투자도 안 하고. 예, 원래는 이제 수출이 잘 되면 투자를 했던 건데 투자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현금 유보를 쓸 수 있는 거는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를 늘리거나 배당.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3년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경우에 차액에 대해서 10%를 보조하겠다. 이거 사실은 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3년 평균보다 더 많이 임금 인상을 해주는 기업이 어떻게 있겠어요? 어떤 기업이겠어요? 대체로 노조가 강한 대기업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중소기업은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3년 예. 평균보다 더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임금을 이제 국가가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동안 일부러 임금을 낮췄다가 4년째 올리는 건데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임금 인상 그 세제 혜택을 노리고 임금 인상을 새롭게 해줄 기업은 거의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고 공감하는데 또 어떤 관측에서는 올해가 그간에 반영이 안 됐던 그 통상임금 네네. 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통상임금의 이 적용 대상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임금 인상분에 대한 그 추가 세금 부담을 갖다가 세금을 절감시켜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임금 인상은 원래가 그냥 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의 부담만 덜어주는.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예, 거죠. 잔머리 돌리는 데는 뭐 추정을 불허하니까. 두 번째 이제 투자인데 투자를 하지 않은 거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10% 세금 때리겠다는 건데 이제 기업들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것도 투자로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자기 주식을 사면 자기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도 되니까 두 번째 이제 땅을 사들이는 거죠. 더구나 정부가 이제 수도 그린벨트 완화, 지방 산지 규제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땅을 사게 해서 땅값을 오르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배당인데 배당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소액주주도 있지만 그 배당 더 해주는 몇 % 더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뭐 가령 100만 원 있는데 뭐 저 10만 원 받을 거에다 11만 원 되는 정도일 테지만 이제 대주주들은 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로 추산하면 1% 정도를 더 배당하면 한 8조 원 정도가 배당이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 증대 효과는 없고 일단 대기업 소득 증대가 되죠. 왜냐하면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늘려주는 쪽으로 가계소득이 증대.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소득을 늘려주는 거고 그렇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일단 소득 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정책이 노리는 바는 다 부동산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소이노믹스가 뭐냐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세 정태인 가지로. 원장 답이 이제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총체적으로 보면 네. 그럼 내수 진작을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내수 진작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돈을 시장으로 빼내서 부동산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다 경제학 공부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생산을 늘리는 건데 GDP를 늘리는 건데 크게 보면 수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가 있죠. 그 내수에는 정부 부문도 있고 이제 기업 부문도 있고 민간 가게도 있고요. 정부는 정부 지출이고 기업은 투자 수요고 민간 가게에서는 이제 소비 수요고 이제 이 국내로 보면 이 세 개인데 특별히 뭐 증세를 하거나 정부 부문을 키우는 건 없고 지금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하고 민간 가게의 소비 지출 소비 수요를 확대하면
내수 진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최경환 장관이 내놓은 걸 보면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나라 GDP 한 50%를 차지하는데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니 근데 작년에는 한 네. 1%씩 늘다가 그게 이제 1분기에 0.3, 2분기에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안 하고 빚을 갚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뭔가 투자를 하고 하는 거는 투기가 일어날 때라는 거죠. 지금 근데 아무리 봐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겁나니까 한번 이 집 사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겁내하고 있는 게 지난 7년이었습니다. 이명박도 그렇게 올리려고 해도 못 안 올랐고. 근데 이제 어떤 불쏘시개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층에다가 돈을 줘서 상층이 부동산을 사도록 만들면 네. 지금 실제로 꿈틀거립니다. 네. 꿈틀거리면 이제 중산층이 따라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내가 집도 마련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쭉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통계 수치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소비 지수가 작년 마지막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마이너스 0.5 그다음에 올해 1, 4분기에 마이너스 0.4 2, 4분기 마이너스 0.4 전년 대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소비 수요는 줄죠. 당연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거예요. 빚이 160% 정도 되거든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산층 이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날이 두려우니까 일단 부채를 줄이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부자들한테 돈을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면 중산층도 빨려 들어갈 거다.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이 LTV DTI가 완화한 다음에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대출 받는 액수 확 늘어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경환 장관이 구체적으로 한 거는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LTV라는 거는 집값이 뭐 1억 원이면 그 전에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4천만 원인가밖에 못 빌렸는데 담보로. 수도권이 4천만 원이었지. 예.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주고 70%까지 빌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연봉이 1억 원이면 내 금융기관 대출 총액이 뭐 또 뭐 얼마까지만 해라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또 풀어져갖고 네. 더 많이 빚을 낼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DTI죠. DTI죠, 네. 그게. 그러니까 LTV하고 DTI 규제를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막판에 그래서 쭉 한 7, 8년간 이렇게 오던 거를 이번에 풀은 거란 말이에요. 네. 풀어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집값만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직 오른 건 아니고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오를 것 같은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뭐 경제신문들이 난리예요 오늘 아침에. 신났죠. 예. 내가 근데 가진 집보다 아까 저게 그이뭐 초이노믹스 초이노믹스가 이제 가계소득을 이렇게 그 좀 증대시켜 가지고 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성장까지 이제 책임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건 깃발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면은 있는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실행 방법으로 내놓은 것들 보면 가계소득 증대에는 별로 효임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가계 대출 한도를 증대시키는 그렇죠. 빚을 그게 증가시키는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빚을 더 내게 만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최경환 장관이 한 얘기 보면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그 우리 장영자 씨가 경제는 유통이라 해가지고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증대가 아니라 소득 증대 심리, 소득이 증대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여러 이제 기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이코 이코노믹스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그 실물 경제가 아니고 심리 경제야. 단기적으로 뭐 경제가 심리인 건 맞습니다. 케인즈 얘기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데 성공하면 실제로 경제 성장이 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그건 이제- 오래 못 가잖아. 근데 이 쫄지 마, 초이노믹스가 써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예 저기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족보가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 세계가 수출 주도 성장과 부채 주도 성장이 있고 수출 주도 성장이 대표적인 동아시아입니다. 중국,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내수는 별로 없고 열심히 수출을 하는데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빚으로 사줬단 말이죠. 그게 터진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고 유럽 내에서 보면은 수출 주도 성장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고 부채 주도 성장이 스페인 이제 남유럽 쪽이죠. 그리스나 있죠. 근데 그게 망했잖아요. 또, 예,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4% 정도에서 늘어나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원화절상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부채 주도 성장으로 가는데 부채 주도 성장으로 가는 핵심 고리로 부동산을 잡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빚을 지는 건 결국 집 살 때거든요. 근데 집값이 올라갈 거다 계속라는 느낌만 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살 거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경기, 건설 경기가 일어날 거다. 여기에 이제 온 걸 다 걸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집값이 올랐는데 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집값이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만일에 중산층이 끌려 들어가면 집값이 한동안 올라갈 거예요. 한동안은. 예. 예. 근데 대신에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수출도 동시에 잘 되던가 내수 소비가 늘어나서 이른바 자산 효과가 일어나서 흥청망청하는 게 있었는데 이젠 그게 오래 가기 힘들거든요. 빚이 너무 많은 데다가 수출도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확 올라 탁 떨어지는 경우가 그 생기는데 아베노믹스도 2년도 못 가가지고 지금 바닥이 예, 나는 그게 거예요. 아베- 아베노믹스도 중산층이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끌려가면 조금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금방 피해는 덜하죠. 덜하지만 근데 효과는 없는 거죠. 예, 만일에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지금도 거품 꺼져 있는 것까지 다 빠질 한꺼번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공황 심리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면 초이노믹스가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보기엔 망합니다. 그 일종의 그 마약이네요. 그러니까 마약.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뇨병 환자한테 이 움직이라고 막 이렇게 스테로이드 넣는 거예요, 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넣고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게. 우리 하는 왜 거죠. 이제 어떤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약 처방 딱 받으면 갑자기 막 애 낳고 나서 이제 막 체력 부족으로 허덕이던 산모가 갑자기 그 약 먹고 돌아서면 기운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그런 막 명약이라고 소문이 나서 예,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그게 스테로이드를 넣은 약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쇼크를 일으키죠 나중에는. 예. 지금 그게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향- 병은 기본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정신성 약물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네, 심리 정확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죠. 보니까. 아니 약효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심한 이제 무기력증이 그러니까 이게 발생해요. 굉장히 그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제가 4년 전에 집 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이 없이 전세 살거든요. 전세 살면 진짜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차 여사께서 집 언제 사면 되냐고 매일 물어봐요. 계속 사지 말라 그러지. 예, 그런데 그 불안하거든요. 집 하나 있던 사람이 이제 집값 올라가면 영원히 못 산다 싶으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우리 중산층이 참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확 올라갔다가 많이 망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서서히 내려가느냐. 이건 정권 바뀌기 전에는 이건 그러니까 소득 자산 양극화를 교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부채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빚을 질 때는 예, 집값에 70% 가면 그다음에 30% 이거 빚지는 게 부담이 되는데 야, 이제 금리도 떨어졌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빚 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예, 지금 부채주도 성장 집 내서 빚 내서 집을 사든 전세값을 올려주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다 하라는 거가 지금 이제 규제 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공급도 늘리는 동시에 수요도 늘려야 돼요. 부동산과 건설 경기 같이 올라가려면 지금 집이 많이 지금 분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수요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거 못하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마음껏 빌려줄 테니까 집 사고 전세금 올려주고 다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도초에서 지금 보면 그 분양이 안 돼가지고 뭐 길바닥에 널린 게다 그러면 미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문들이 입지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자꾸 이제 그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집값 오른다고. 그리고 이제 분양 광고 엄청 날 거라고요. 신문사 수입에는 예. 큰 광고 수익 영향이 95% 있죠. 이상이니까. 그럼. 저는 왜 주위에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집을 좀 사볼까 저도 했더니 아, 집 없어요? 없죠. 재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세를 많이 받는데 아직 집 없어요. 우리나라 책 팔아서 집 사기 힘들어. 여기 세 분이 그분들 아니에요? 인문학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저 불우이웃들입니다. 네, 불우이웃입니다. 집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유시민 나는 집 있어. 예. 근데 내 집은 아니고 우리 집사람 집이야. 아니요, 전 집이 있었는데 동생을 줬거든요. 그 어머니 좀 모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룸 조그만 원룸에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을 하나 살까 싶었는데 다 말리더라고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훌륭하신 네. 분들이네. 근데 네. 앞으로 유혹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이 더 유혹이 심할 거예요.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끌려들어오면 많이 오를 거고 아니면 적게 오를 건데 그때 참으시는 게 근데 남는 거죠. 이 주택은 주식하고 달라서 단타 매매를 하기 어렵잖아. 그럼 손실이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오를 거라고 해서 사놓고 뭐 1년 반 지나서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판다? 그러면 뭐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부터 시작해서 그 거래 비용 다 들어가고. 문제는 자기 살 집이면 뭐 집이 떨어지나 마나 마찬가지인데 원리금 부담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자기 소득이 원리금 내는 걸 갖다 따라가지 못한 파산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장관은 양고기 판다고 간판에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 아니요? 지금 예, 뭐 뭐 그게 원래 이 저기 취향에 따라서 헷갈리니까. 아니 근데 새누리당이 그걸 참 잘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내세우고 줄부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확대에 소득주도 성장 내세우고 부채 주도하고 아니 양꼬치구이라고 얹어놓고 실제로 꼬치에 끼워놓은 고기는 개고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기죠. 근데 언제나 실제로 사기인데 지금- 문제는 새정치연합은 사기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칠 줄도 몰라요, 애들이. 아 그거야 훌륭한 거지. 사기 칠 줄 모르는 게 아니, 훌륭한 뭐 거지. 정의당은 더 훌륭하죠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자체가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도 보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거나 또는 뭐 이 교육에 있어서도 공교육을 규제 갖다 완화죠. 위축시키는 규제 완화인데 결국 그것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의료 거예요. 민영화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비서관일 때도 삼성이 들고 다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징은 대통령이 나서서 왜 저번에 7시간 생중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소원 수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8월 12일 날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료와 관련해서 의료. 자회사 설립 지원하잖아요. 저 영리자회사. 예, 아예 그냥 4개를 집었어요. 4개의 소원 수리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 의료법인이 S 의료법인. 예, 저기 이- 삼모 의료병원 삼성. 예, 인천에 삼성병원. 이제 1,000억짜리 병원을 짓는데 이 관광 호텔을 같이 짓는 거예요. 아 호텔 메디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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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호텔이 문제는- 병원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 문제는 그 S 의료법인이 성형외과가 없어요. 어. 근데 의료하고 관광 호텔 합치려면 성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형하고 당연하지. 붕대 풀 때까지 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풀어줬냐면 원래는 그 호텔과 병원을 분리시켜 놓도록 돼 있었는데 뭐 그 규제를 풀어준 거죠. 소원 수리해가지고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성형외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의 성형외과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래서 훌륭하네. 예, 그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학교 옆 관광 호텔이 문제가 됐죠. 네. 이번에는 병원 안 관광 호텔을 또는 뭐 만들어 주신 고궁역 관광호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가 한 15조 늘어날 거다. 정부 푸는 돈 다 부채예요. 뭐 기보 신보에서 대출해주고 정책금융에서 대출해주는 건데 민간 투자도 15조 늘어날 거라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그중에 11조가 뭐냐면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예요. 그리고 거기 다 걸리는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카지노는 언제나 이 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여정부 때부터. 빚내서 집 사고 그다음에 카지노 가서 놀고. 이제 항상 그건 이제 외자 유치라는 말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15조 투자 중에서도 11조는 또 외국인 투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주도 부인이 제주도 사시니까 잘 알 텐데 마음대로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규제 그러니까 중국 풀어주고. 사람들이 많이 샀어. 예, 제주도는 사실은 중국 사람이 사실상 중국에 와서 소비하고 중국 사람 거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예.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라 그러고 특히 이제 카지노를 허용해야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거 허용해 주는 게 사실은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그거 안 하겠다고. 네, 그건 지사 똑똑한 훌륭한 거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주도 가보면 이게 어느 나라 섬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마 제주도의 실제 주민들의 소득을 가장 많이 올려준 거는 그 길일 거예요. 예, 올레길일 거예요. 올레길에서. 그 딱 하나, 그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안에서 한 그거가 사실 제주도 소민의 소득을 올려주지. 지난 30년간 제주도에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뭐 세우고 뭐 세웠어도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그 카지노가 그 과포화 상태예요. 7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카지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카지노를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오지랖도 넓으시네. 예.
카지노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럼 지금 새로 카지노 반대하는 거는 기존 카지노의 기득권을 옹호해 주기 위한 보수적인 조치 아니요?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래서 뭐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이제 전체를 보는 지사 입장에서는 과잉이 되면은 그다음에 다 망하는 거니까 몇 개 그렇지. 있으면 뭐 그건 자, 뭐 당연히 뭐 저는 그다- 어디다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전역 카지노잖아요. 어차피 제주도민들은 못 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지금 한쪽으로 보면 금리 인하해서 돈 풀어주고 그다음에 LTV, DTI 규제 완화해가지고 빚내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기업 투자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조처들을 대폭 예, 담고 그런 있는 거죠. 이제 6차 투자 활성화 그 계획 6차인가 그걸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문형표 장관이에요. 네. 우리 청취자들 보건복지부 장관 누군지 잘 모르실 거라. 어떤 분은 유시민 이후로는 기억 못해요. 복장거리를. 아직도 내가 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보건부 관련 규제 완화가 많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비판이 막 가니까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기고를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 건 괜찮아요. 부대 사업은 비본질적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저 외부 영역을 줘놓으면 완전 영리 사업으로 되니까 차라리 병원이 그냥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대 사업 확대하는 거는 괜찮다고 나는 보는데 문제는 영리 자회사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 영리 자회사들이 부대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부대 사업을 하면 거기서 돈이 남으면 어차피 그 법인이 가지는 거고 그래서 법인이 버는 돈은 밖으로 못 나가요. 다시 그 의료기관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영리 자회사를 열어놓고 거기 의료법인도 투자를 좀 하고 외부 투자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 주식회사 법인 주식회사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기존의 병원의 고유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을 외부 영역식으로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사실상 영리병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존의 의료법 조항을 다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일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게 그냥 부대사업 확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 6차 그 활성화 대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부대 사업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외에도 의료기기, 의약품 실험 이래가지고 사실은 병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들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리 자회사에 주겠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그렇지. 연결된 거를 갖다 처방을 했는데 어느 환자가 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그거 그때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며칠 그냥 방에 호텔 방에 있다가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 해야지 안 한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그 기술 지주 회사를 갖다 설립할 수 예, 있도록 그것도 들어갔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면은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는 그 의과대학에서 이 영리 자회사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그 병원이 이제 영리 법인을 갖다가 영리 자회사를 만드는데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거예요. 영리병원으로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제 이런 조처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찬성할 리가 없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왜 이게 정부에 결정된 걸로 나왔냐 이랬더니 이건 뭐 지금 현직 장관한테 좀 결례되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경제부처에서요.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경제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국장급밖에 안 쳐준대요. 이게 기재부 보건복지부 참여정부 때도 그랬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었지.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나한테는 삼성에서 오지도 않았고. 기재부 산하의 보건복지국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처 회의에서 실국장들이 모여서 투자 활성화 대책 관련돼 있는 것 중에 보건 규제에 관한 거를 이렇게 논의를 하면 아 이거 우리 장관님은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신데 했더니 우리 차관보는 찬성이야.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부처라는 게 지금 힘이 만약 대통령의 뜻과 그다음 비서실에서 그걸 갖다 통제하지 못하면 재경부 뜻대로 가는데 예. 지금 청와대는 완전히 저 최경환한테 모든 걸 몰아준 상태니까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노동부가 얼마나 정할 고용노동부 뭐 예. 교육인적 자원부 예,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정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그 6차 대책에서 놀란 건 뭐냐면은 그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11일 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이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잡고 있다.
이 정치가 이런 걸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었는데 그중에 크루즈 산업 육성이 있었어요. 사람이요? 예, 예, 크루즈 산업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기 우리 그 인천부터 서울까지 용산까지 해가지고 크루즈를 운행하는 이 아름다운 얘기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크루즈가 바로 이 세월호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크루즈 산업 규제 완화를 하면 900명이 더 고용이 되고 900억이 더 창출이 되고 이따 소리를 지금 그거 해서 사고가 났잖아. 그렇죠. 규제 완화해서 했는데 그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산업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는 인권 침해라니까. 예. 그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아까 그 가계소득 3대 패키지 내용. 네. 일단은 약간 좀 정리를 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갖고 올 것들 정책적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투자 활성화 요것들 규제 완화 요것의 그 정책적인 부작용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해서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진짜 어렵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3% 임금 인상을 해줬는데 이번에 5%라면 그 차액이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곱하기 0.1 해가지고 이제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예. 아까 얘기를 했지만 통상임금 하게 되면 이제 통상임금 법정 규정대로 하면은 임금이 올라갈 테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노조가 강한 대기업만 그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임금 인상을 이 새로운 제도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더 해주고 싶은 그 유인책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는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라는 그 표방하는 그 기치에는 전혀 그러니까 부합되지 예를 들어 않는 기업에서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할래.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예. 다행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이게 효과가 임금이 없는 올라가는 일이에요. 건 뭐 좋은 일인데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거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다행이다. 또 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 배당소득 증대세 뭐 부자들 돈 잔치하는 거죠. 예. 부자들 돈 잔치고 그러니까 한 1%를 배당을 늘리면 한 8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간 게 35%고 예. 한 8조 원 정도가 국내에 들어가는데 그 8조 누구한테 가겠어요? 한 7조 정도는 다 부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소득 환유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으면 거기다 이제 과세하겠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투자에 땅 사는 거를 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 땅을 많이 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사주를 많이 살 거라는 거죠. 자기 기업에 주를 사면 주가도 올라가고 외국인 경영권 위협에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자사주 매입하고 토지 구입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러니까 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 시책이 결국에는 내건 어떤 목표와 정반대의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네. 실제 가계 소득을 갖다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했어야 할 그런 정책을 좀 소개를 하시죠. 예. 이게 경제민주화죠, 뭐. 사실은 경제민주화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자꾸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건 중산층 이하는 쓸 돈이 없어요. 소득이 약간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소득이 늘어났을 수 있는데 그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돈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자금이 한 740조 돼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이게 돌아다니는 돈이 740조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한 70%인데 이 돈이 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려가면 그 사람 쓸 거 아니에요. 소비할 거예요.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 살리는 길은 돈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돈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법인세 옛날처럼 걷고 세금 걷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돈 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아래로부터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위에 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서 중산층의 돈을 부동산 시장에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건 그야말로 위험한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2년 내지 3년 길어야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부채 주도 성장으로 틀었다. 네. 남유럽에서 했던 네네. 그 망했던.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건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법인세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예. 차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황이 분수 효과죠. 교황이 낙수 경제학은 통하지 않는다 한마디
한마디 했잖아요. 진짜 유식하셔. 아니 제가 보기엔 현재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올라야 된다는 거죠, 돈이. 그래야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는 거고 그게 바로 내수 활성화인데 지금 위에다 돈을 줘서 부동산 불씨를 일으키겠다는 게 최경환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면 아주 재밌어요. 교황이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했어요. 네. 근데 박 대통령한테는 규제는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죠. 그래서 이 국가 개조를 통해서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면 새로운 독재가 되는 근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 아니에요? 율리안하죠. 율리아나잖아. 네. 그 전국의 율리아나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소문에. 네. 제 아내가 율리아나입니다. 그렇어요.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율리아나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실망을 지금. 그거 아마 바꿀 수 있을걸요? 세례명에 힘들 걸? 못 봐요. 못 바꿔요? 아 근데 근데 냉남자가 바꿔야죠.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겠네. 아예 율리안은 없애버려요. 아니, 율리아나하고 그게 근데 아니고 율리아나하고 프란치스코를 바꾸면 안 아니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도에 어긋나지. 왜냐하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잖아. 교황이 지금 그래서 저기 칼 대포 쏘고 칼 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갔잖아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그러니까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었나? 그렇죠. 소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길 잃은 율리아나를 지금 못 구한 거 아니야. 양도 말 잘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율리아나를 로마로 데려가야지. 예. 그 소득주도 성장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법인세 그 정도 아니, 내가 차원의 얘기- 이런 거 잠깐만. 아니겠어요? 네. 제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그 쓸 돈이 택시도 타고 물건도 사고 할 쓸 돈이 있으면은 그저 구매력이 있으면 예.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물건도 사고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진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성장도 일어나는 건데, 근데 쓸 돈이 없다 이거죠. 또 있어도 이제 빚 갚는 데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걸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월급을 많이 받거나, 예.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월급 등 자기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복지가 늘어나가지고 자기 지출이 이렇게 가바가 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두 결국은 가지 방법밖에 없는 네, 거죠. 해법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나왔어요.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자발적인 어떤 밑에서부터의 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걸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 경제 모델, 그러니까 교황이 얘기하는 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제시하게 되게 되죠. 몇 가지 구체적인 수단 혹은 정책 쟁점을 보면 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는 아예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 고용을 다 금지하는 거야.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이 간접 고용이나 이 파견 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그 변두리 산업에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거예요. 사용 목적도 제한하고. 이거는 이제 참여정부 때 입법이 미흡했다는 뜻이에요. 그걸로는 좀 희망을 가져봤었지만 그 정도는 전부 다 악용해서 법망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니까 아예 금지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질 거라. 왜냐하면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력이 좀 비싸지면 덜 쓰게 되니까 이 실업률은 고용보험을 더 확대 강화해서 커버를 해요.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구조를 바꿔가지고 지금 전체 통합재정 기준으로 해서 약 20% 가까운 돈을 기업 지원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이하로 확 줄여.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력을 가지고 전부 이제 이 보편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의 강화 이런 쪽으로 넣어서 서민들이 그전에 자기가 직접 지출하던 거에서 이제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게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 늘어나니까 월급은 같아도 쓸 돈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정책 패키지를 조합해서 투입을 하면 이게 체력 증진을 하는 거니까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못해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면 몇 년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데. 네. 예. 네, 뭐 경제부총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별로 이번에 투표한 거 경향신문에 보니까 경제부총리는 내가 순위가 좀 한참 뒤에던데. 별의별 걸 다 보시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네. 대체로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그게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의 협조가 잘 될 경우에 그럴 때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민원 같은 거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네, 아까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거에 한 가지 빠진 거에 있는데 그게 이제 비정규직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예. 합의에 의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 달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예, 다음 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니면은 저 몰라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아니 그거를 봐야 알아?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뭐 된장인지 뭔지 알아요? 한 달 뒤에 한 번 더 출연하려고 한 얘기 깔아놓은 건데. 아니 우리 정치 카페 출연료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 예, 오늘 초이노믹스의 정체 그리고 초이노믹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고요.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태인 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시기 전에 진짜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아니 진짜. 다음에 또 나오기보다도 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확실히 주고 가셔야 돼. 무슨 문제? 첫째가 지금 집 사면 되냐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다시 사면 한번 되냐. 확실하게 정리 좀 해줘요. 아 지금 집 사면 안 되죠. 예. 집 사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집을 꼭 사실 필요가 있다면 한 1, 2년 후에 근데 그거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끌려 들어가서 집값이 확 올라가면 그건 아마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끌려 들어가면 아마 조금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보다 약간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사시면 꼭 사셔야 된다면 그때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네, 다만 지금 야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시면 그건 가계 파산의 원인이 될 거예요. 자기 돈 있으면 사도 돼요. 뭐 근데 빚내서 집 사는 거는 이제 최악의 행위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돈이 있으면 그 내가 살 집이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사고 뭐 올라가나 마나 상관없죠. 그렇죠. 그냥. 예. 하지만 그 과거처럼 옛날처럼 뭐 집값이 펑펑 올라가서 네. 나중에 뭐 노후 대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네, 그거는 접으시는 게 좋을 좀 것 같고요. 지금 서울 강남 쪽은 뭐 약 9천 세대 재건축이 지금 절차가 진행이 확정이 돼서 전세 대란이 임박해 있다는 소문이 나고 집값이 이 초이노믹스 때문에 안 그래도 강남 집값이 들썩이는데 70% 이제 넘어갔죠. 예 그런 요소가 겹치면서 전세금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래서 들썩거리고. 사람들이 술렁술렁한데요. 네. 우리가 뭐 꼭 강남에 집 사는 분들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다 같은 국민들인데 아니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쪽에서 하면 밑으로 쭉쭉쭉 빠지게 돼 있죠.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정의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집 사지 마십시오. 정의당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하는 얘기도 당에서 책임 안 져. 정의당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어 그 대신.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지난 방송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프란치스코 교황께 전달한 편지 일부를 읽어드렸죠. 오늘도 유가족 한 분의 글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면서 방송 마칠까 합니다. 새벽마다 영정사진 앞서 흐느끼며 우는 어미 마음을 아십니까? 고3인 딸에게 들킬까봐 화장실로 영정사진 들고 들어가서 껴안고 한없이 흐느낍니다. 내 새끼들을 어이없이 보내놓고도 죄책감 없이 우리의 소리를 외면한 채 네 새끼 왜 갔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시체팔이라는 비수를 꽂고 자식 팔아 살려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음이 너희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예, 이 글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의 글입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사람들, 시체팔이라고 비수를 꽂고 자식 팔아 살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유가족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유가족과 함께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점 유가족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카페 13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